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정선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토요타 크라운 2.5 하이브리드 그리고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두 모델을 시승해 보면서 둘 다 각기 다른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본차 디자인이 어땠나 생각해 보시면은 상당히 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 디테일들이 많이 난잡한 그런 스타일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크라운은 스포티한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토요타는 이 크라운의 전면부를 해머헤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해머헤드 스타일이라는 게 귀상어 아시죠? 이 앞이 망치처럼 생긴 이런 모양의 상어를 영미권에서는 해머헤드 상어라고 하는데, 이 상어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스타일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 램프보다 보닛이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링은 기존의 미국의 머슬카들이 상당히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죠.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래 얇게 처리된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이 하단의 플레이트들도 유광 블랙으로 처리해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강조를 했고요. 보닛에는 이 크라운 전용 엠블럼이 적용이 돼서 이 차가 별도의 세그먼트에 있는 고급차라는 걸 인식을 시켜줍니다. 측면에서도 이 전면부의 깔끔한 느낌이 계속 이어져요. 전장이 5m가 넘지 않아서 그랜저보다는 짧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역동적인 느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라는 성격에 맞게 차고가 상당히 높고요. 이 휠 아치 부분에는 이 플라스틱 플레이트를 덧대놔서 SUV 같은 느낌을 강조를 해놨습니다. 큰 휠에 이 플라스틱 플레이트까지 덧대져 있으니까 상당히 차가 훨씬 껑충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토요타도 이걸 리프트업 스타일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고가 이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와 비교해서 한 30mm 정도 높고요. 이 토요타 라인업에서 비교하면 캠리보단 높고 라브4보단 낮습니다. 저는 이 크라운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프론트 팬더예요. 이 앞부분이 상당히 넓고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가 이 부분이 점점 좁아지면서 캐릭터 라인을 형성을 하거든요. 깔끔하게 디자인됐다 보니까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측면부에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요타의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프리우스에서도 봤던 이 일자형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재밌는 게 이 트렁크 파팅 라인 그리고 이 램프 끝단을 따라서 두 개의 라인이 이어져 있는데 조금 더 볼륨감 있고 차를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사실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이제 전면부에도 그렇고 크라운 전용 엠블럼을 썼는데 뒤에는 토요타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뒤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트렁크를 여는 방법입니다. 트렁크를 보시면은 트렁크를 어디에서 열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보시면은 이 트렁크를 여는 데가 오른쪽 테일램프 하단에 있습니다.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은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는데, 전동 트렁크가 아닌 부분도 좀 아쉽긴 하죠. 네, 일단 크라운의 운전석에 먼저 앉아봤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요즘 차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수평 기조의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어 보이는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도 요즘 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클러스터도 10.25인치,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10.25인치입니다. 사실 토요타가 이 디스플레이에 유독 박했던 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반가운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 중앙에는 이 볼륨 조절 다이얼과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들 정도만 마련이 되어 있고 상당히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거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이 USB 포트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레버 주변으로는 주행 모드, 오토 홀드, EV 모드, 오토 파킹, 자세 대여 시스템 이런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토요타와 마찬가지로 밀어서 올리거나 밀어서 내리는 방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B 모드라고 해서 기존의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과 같은 회생 제동이 좀 더 세지는 그런 드라이빙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와봤는데요. 뒷좌석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딱 앉았을 때의 착좌감이에요. 방석이 상당히 넉넉하거든요. 지금 무릎 아래까지 받쳐줄 정도로 방석이 길게 나와 있고, 이 각도가 어느 정도 서 있어서 마치 소파에 앉는 것처럼, 마치 90년대 고급차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폭 감기는, 몸이 폭 안기는 그런 푹신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헤드룸도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약간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뒤쪽을 파놔서 제 머리가 닿진 않거든요. 그런데 손가락 2개 정도의 헤드룸밖에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뒷좌석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1개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제 키가 181인데 사실 이 정도 키의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크게 부족함은 없어요. 물론 레그룸이 좁아서 다리를 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릎이 고추서지도 않고 방석 자체도 상당히 푹신해서 레그룸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뒷좌석 뒷좌석 공간도 상당히 편안한데 아쉬운 부분들이 이 편의 사양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후석 에어벤트도 있고 이 USB 포트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 2개밖에 없습니다. 뒷좌석에서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2.5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타보러 나왔습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 240마력을 내는 모델인데 뭐 연비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합니다만 240마력이란 출력이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죠. 충분히 이 정도의 차체를 끌고 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한속도 한 60km 정도의 이제 시골길을 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로 향하고 있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 일상 영역에서 속도를 내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준으로 복합 17.2km를 내는데 지금 뭐 이제 성인 남성 4명이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비에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해보면서 일단 뭐 중간 기착지까지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숙성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다른 토요타 차량들 타보면은 이 에키슨 사이클 엔진 특유의 왱 하는 소리가 가끔 거슬릴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만 캠리보다는 확실히 정숙하고 오히려 렉서스 ES와 맞먹는 만큼의 정숙성을 발휘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차를 얘기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토요타 특유의 이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운에서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바이폴라 니켈 배터리라는 새로운 배터리가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토요타는 이 배터리가 크라운에 처음 적용됐다고 했습니다만 프리우스 C, 일본 내수명 아쿠아라는 차에도 이미 적용이 된 적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 엔진 다운사이징 엔진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쉬워요. 다운사이징 엔진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엔진의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도 출력은 높이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배터리에도 이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이 배터리의 패키징 자체는 상당히 컴팩트해요. 1.2kW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 현대기아의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3에서 4kW 정도의 배터리를 쓴다는 거 생각하면은 상당히 작은 용량이죠. 차도 훨씬 크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용량으로 이 충분한 동력을 낼 수 있는 게 이 배터리 구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고속주행에서도 EV 모드의 개입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게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층들도 크라운을 상당히 많이 탄다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왜 그런 거냐 물어봤더니 크라운이 고급 세단인 것 치고는 가격도 되게 괜찮고 성능도 그럭저럭 괜찮다 보니까 이걸 튜닝해서 타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건 뭐라고 비교해야 돼? 그랜저의 이미지도 있고 K5의 이미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크라운이 정말 오랜 세대를 거듭해온 모델이다 보니까 한 1955년에 나와서 최근까지 뭐 69년, 내년이면 벌써 70년이 되는 차인데 16세대까지 거듭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판매되었던 차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렉서스보다 오히려 고급차의 상징적인 존재로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많이들 읽어본 책들에도 이 크라운이 언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오쿠다 히데오가 쓴 20살 도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되게 방황하는 상황이 있어요. 되게 풍요롭게 살다가 갑자기 좀 집안 상황이 어려워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독백을 하면서 아버지가 크라운을 타는 동안 우리 집은 괜찮다 뭐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1984라는 책에도 거기에서도 이 주인공이 독백을 하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크라운을 쭉 설명을 해요. 마치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처럼 승차감은 좋고 되게 조용하고 이 방음 성능에 있어서는 토요타가 진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크라운이라는 자동차가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히 엄청난 아이콘과 같은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지금 2.5 터보를 타면서 너무 주절주절 말씀드리긴 했는데 크라운에 대한 배경은 대체적으로 이렇고요. 이번에 나온 이 16세대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치중했던 고급 세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상당히 다양한 차체를 갖고 다시 출시가 됐어요. 아무튼 이 토요타 역사상 처음으로 신차 개발 과정이 중단이 됐다고 했을 정도로 얼마나 철치부심해서 차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크라운에 대한
차량 기본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차인지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간기착지에 다 와가는데 과연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보고 저는 차량을 교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중간기착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연비를 보니까 리터당 16.8km가 나왔네요. 복합 연비가 17.2km였던 거에 비하면 좀 적게 나온 건 사실인데, 사실 뭐 지금 성인 남성 4명이 타 있고 에어컨도 계속 켜고 오면서 측정된 연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로 차를 바꿔 탔습니다. 아까보다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훨씬 경쾌하다는 거예요. 물론 살짝 내리막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엑셀을 밟았을 때 기본적인 응답성이 훨씬 더 경쾌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최고 출력이 347마력으로 이전 모델보다 뭐 훨씬 높은 출력을 발휘를 하는데요. 엔진 출력만 260마력에 달해서 2.5 하이브리드의 시스템 출력보다 엔진만으로도 훨씬 강력한 성능을 냅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도 2.5 하이브리드와는 달라요.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 좀 더 강한 모터가 적용이 됐어요. 120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적용이 돼 있고, 이제 후륜에 40마력에서 50마력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륜과 후륜에 각각 80마력대의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나 뒷바퀴 둘 다 이제 좀 비슷한 수준의 동력을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와. 승차감 좋다. 괜찮다. 방금 방지턱을 좀 빠르게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넘었는데 생각보다 방지턱도 되게 부드럽게 넘고요. 승차감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가 기존 2.5 하이브리드와는 다른 게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도 아까 주행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컴포트하고 출력은 여유롭고, 이렇다 보니까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을 즐기기에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력도 생각보다 여유롭고 기본적으로 푹신한 승차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타는 차하고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이너스티. 지금 시승하고 있는 크라운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가 6,470만원입니다. 기존의 2.5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800만원가량 비싸요. 사실 근데 800만원 주고 살 가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2.5 하이브리드보다 연비도 잘 안 나오거든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km밖에 안 돼서 하이브리드인 것 치고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연비가 목적이라면 더 합리적인 가격에 2.5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2.4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할 만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옵션이 훨씬 풍부해요. JBL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요. 주행 모드도 2개가 더 많아요.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 2가지 모드가 지원이 되거든요. 2가지 주행 모드가 제공되는 데다가 뭐 이제 자동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이런 옵션들이 추가가 됩니다. 옵션 구성을 생각해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해야겠다 하는 옵션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차를 선택하시겠다면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신다거나 조금 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출력 설명드리면서 347마력 정도, 이게 결코 부족한 출력이 아니죠. 스팅어 3.3 GT 같은 경우에 370마력 정도를 발휘하는데, 그와 비교하면은 뭐 한 30마력 차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를 해요. 가속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데다가 안정적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를 밟고 있는지 좀 감이 안 올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승차감을 갖고 있으면서 속도를 많이 낸다고 하면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컴포트함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크로스오버라는 세그먼트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 이 크라운이라는 고급차의 색깔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토요타나 렉서스 차량들을 타보면서 승차감이나 정숙성 자체에선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퍼포먼스를 논하기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이 퍼포먼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운전자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가족차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죠. 아, 가족차로? 제가 가족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엄마 아빠는 있잖아. 아니, 엄마 아빠는 있지. 엄마 아빠는 있죠. 잠깐만. 화살표 방향으로 투입구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PD가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은 부모님 계세요. 부모님 계시고 여동생도 있고 강아지도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족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가족용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로스오버라서 좀 높은 전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세단이 가지 못하는 길들도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트렁크도 이급의 세단이라면은 뭐 유모차 정도까지는 접어서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드라이버 체인지를 하기 전에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왔는데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도 상당히 괜찮아요. 멀미가 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무게중심이 아마 낮아서일 것 같아요. 이런 데에는 이 토요타의 플랫폼 TNGA-K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기존의 토요타 플랫폼보다 차체 강성도 훨씬 높고 무게중심도 훨씬 낮게 설계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구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토요타 엔지니어 분과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차량의 기본기를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량의 기본기에서 서스펜션이 하는 역할은 생각보다 크지 않대요. 가장 중요한 건 휠베이스와 무게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충실해도 이 차량의 기본기는 상당히 확실해진다고요. 그런데 이 크라운이 딱 그런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은 상당히 말랑말랑한 성격인데 휠베이스로 대표되는 이 플랫폼도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고 무게중심도 상당히 아래로 끌어내려놨기 때문에 차체가 좀 껑충하고 서스펜션이 무르더라도 이런 안정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시승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즐기면서 이 주행 만족도만 놓고 보면은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가 훨씬 위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성격을 가져가면서 마음껏 이렇게 달려줄 수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연비가 너무 아쉬운 건 사실이죠. 뭐 연비로서의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퍼포먼스로서의 하이브리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운전 자체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얘기하면 회사 직원들이 역시 박 기자님 일본차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일본차가 그래도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이런 평범한 세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특이점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크라운도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라는 상당히 낯선 기술을 가져와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발휘해주고 이 껑충한 차체와는 대비되는 상당히 안정적인 핸들링과 이 90년대 고급 세단을 연상케 하는 푹신한 승차감, 이 모든 것들을 양립을 시켜요. 경쟁자를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비슷한 색깔을 내려고 하는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게 자신들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이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크라운 크로스오버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전 지금까지 강원도 정선에서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